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내왔다고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참석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일본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종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일주일 만에 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김태호 전 수사관이 고발장을 낸 지 9개월 만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 이틀째인 오늘 KTX는 평소 대비 76% 운행됐고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하며 파업을 멈춰달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이 제기된 인헌고에 대해 교사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 사상을 반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는 25일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답방 형식으로 올 거란 얘기는 과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청와대가 경색된 남북관계 전환의 돌파구로 이 행사를 활용할 거란 예상도 있었는데 실제로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참석을 권유하는 친서를 보낸 사실이 북한 측의 발표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측은 우리 초청을 대외 홍보용으로 깎아내리며 갈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먼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던 사실이 북한 발표로 공개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거절했습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답방 요청에 대해 복잡한 국제회의 마당에서 만나 악수나 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그들의 면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초청 자체가 홍보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전에 충분한 교류를 해온 나라들끼리 이제 만나는 자리고 미국과의 핵심 안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쉽게 참가할 수가 없는 그런. 친서에 친서로 응답하지 않고 보도로 내용을 공개한 것도 결례지만 북한은 잘못에 대한 반성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삼고초려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냈다며 거듭된 요청을 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모친상에 보낸 조전을 받고 답신 성격의 친서를 보냈다며 김 위원장의 불참 통보에 매우 아쉽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가 기대를 걸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인데 미국은 다시 한번 협상 파트너까지 지목하며 실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먼저 적대 정책을 포기하라고 어깃장을 놨습니다. 이어서 유지현 기자입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That's the message for the North Koreans. The window is still open, but they need to seize the moment. 북한이 내놓은 연말 시한은 인위적인 시한이라 일축하며 북한이 다시 도발로 돌아간다면 거대한 실수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자신의 카운터파트로 지목했습니다. The person who needs to negotiate with me in North Korea is the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i Sun-wi.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 제1부상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하는 한 회담엔 흥미가 없다고 밝혔지만 비건 지명자는 부장관 승진에 맞춰 협상 체급을 올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한국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South Korea is among our most important alliance partners. That doesn't mean anybody gets a free ride. 다만 주한미군에 대해선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상황은 종료 강행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해서 대화에 진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협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일 외교라인도 오후 늦게까지 가동됐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미국의 막판 중재가 절실한 시점에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을 방문한 건 역시 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종 차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다녀온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입장은 없습니까?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지소미아 최종 종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완강한 입장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완전히 백기 드러나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 완전 굴복시키겠다 이런 태도다 보니까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일본 가와무라 간사장도 지상욱 한일의원연맹 간사에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협상 종료 이후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최종 종료되더라도 일본과는 계속 협상을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방위비 협상 문제가 더 꼬이면 일부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기사를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건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주한미군 감축설은 며칠 전 에스퍼 장관 본인이 한 얘기 때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주한미국 감축에 대해서 추측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가 아니라 추측하지 않겠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보통 이런 표현을 들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발언의 맥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며칠 전 추측하지 않겠다는 이 발언은요. 이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 직후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답변과 미국 국방부의 반응은 미국이 주한미군 한 개 여단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애매한 태도를 보이다가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오니까 부인을 하는 겁니다. 예.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렸다가는 난리가 날 테고, 그렇다고 주한미군 변동 없다 이야기하면은 협상력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합니까? 네,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기에 맞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요, 이 틈만 나면 주한미군을 돈 먹는 하마 정도로 취급하는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전면 철수 얘기는 아닐 테고요. 만약 일부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요, 미국 행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국방수권법에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미군 전체 병력을 의회의 승인 없이는 22,000명 이하로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법으로 규정한 숫자보다 많은 약 28,500명 정도입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요, 6,500명 정도는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단지 6,500명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정도면 전력에 차질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한 개 여단의 숫자가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방위비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주한미국 한 개 여단을 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한 개 여단을 뺀다면 그건 어떤 병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가장 유력한 거는요, 이 주한미군의 제1전투여단 기계화 보병 여단입니다. 최신형 전차와 장갑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여단인데요. 자, 이 부대는 9개월마다 한 번씩 미국 본토에서 순환 배치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만약 줄인다면 기존에 있던 부대를 9개월 근무 뒤에 본토로 귀환하고 새로운 부대는 보내지 않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이외에도 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210 화력여단과 공격 헬기를 보유한 제2전투항공여단도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한미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뭐 군사적인 억지, 대북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억지 효과가 있을 뿐더러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거든요. 그 부분을 만약 조정한다면 전체적인 방위 공약의 약화로 박원근 교수도 지적했습니다만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장관을 일주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출석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부인 정경심 씨 소유 상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동결 조치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두 번째 진술조사에서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9시간 반가량의 조사 끝에 검찰의 질문만 담긴 진술조서를 검토한 뒤 귀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조사 직후 변호인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진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그동안 본인 해명과 배치되는 물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추가 소환 조사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경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차명 거래 등 혐의 관련 확정 판결 이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청구한 추징 보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 소유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를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습니다.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 등 최근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 전 장관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도 오늘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 근무 시절 업체와 유착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외에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이 비위 의혹을 덮었다는 이른바 감찰부마 의혹으로 수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국에게는 정경심보다 유재수 문제가 더 아플 것이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유 부시장의 윗선에 맞춰보겠습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오전 9시 15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관련 의혹을 고발한 지 9개월 만에 첫 소환 조사입니다. 검찰은 유 부시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유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차량 지원과 항공권 등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은 중견건설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유 부시장이 재직한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집과 부산 집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산시는 유 부시장을 직권 면직할 방침입니다. 오늘 소환 조사를 계기로 당시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도 본격 수사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감찰팀이 감찰하니까 그거 무마시켰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조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에 보고된 건 지난 2017년 말. 특감반은 그의 휴대폰 포렌식 조사와 대면 조사까지 했지만 감찰은 돌연 중단됐습니다. 묻힐 뻔했던 일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의혹의 실체를 드러냈죠.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실제 금융위를 나간 그는 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도 발탁됐습니다.
지난 2006년 유 부시장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냈죠. 하지만 이런 유 부시장이 범죄 피의자 신세가 됐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유 부시장의 해외 송금 내역 조사 직후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은행 즉 IBRD 근무 당시 만들었던 해외 계좌에서 자녀 유학비를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 따라서 감찰 중단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배경과 이유도 관심사입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관련 의혹들에 대해 유 부시장과 조 전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경미한 품위 위반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내려놨고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숱한 의혹들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이틀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철도와 서울 지하철 일부 노선에서 운행 차질이 빚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화물 열차의 운행 타격이 심각합니다. 정부는 대체 인력으로 군인까지 투입했고 철도노조는 코레일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퇴근길 1호선 서울시청역입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승강장은 아수라장으로 바뀝니다. 분비는 열차 안으로 힘들게 몸을 구겨 넣습니다. 복잡해다 못하는 상태에서 문이 이제 막 닫히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 또 안에서 막 너무 내리기도 전에 막 밀고 돌아니까 제때 내리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인천 부평역도 퇴근 시간이 되자 승객들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이 어깨가 맞닿은 채 종종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갑니다. 저녁 때부터 그 파업이 완전히 느껴져서 퇴근할 때 기차 시간을 30분이나 연장이 돼서 기다려다 탔고 철도 파업 이틀째 정부가 군인력까지 동원했지만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82% 선으로 어제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KTX는 70.9%, 일반 열차 63.3%, 화물 열차는 28.6%만 운행했습니다. 철도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며 국토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군 인력 투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그렇다면 철도노조가 왜 파업을 선택했는지 또 요구사항은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4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인력 충원이 가장 큰 쟁점인데 정부는 주당 31시간만 일하고도 시간당 4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나올 수 있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자조 2교대 도입을 위해 노조는 4,654명을 늘려달라고 합니다. 정부의 불가방침은 확고합니다. 노조 요구대로면 주당 근무 시간은 31시간이 됩니다. 평균 임금을 감안하면 시급은 4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재무 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 인상 등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4%대 임금 인상률, 400여 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2배 이상 넘습니다. 노조에서도 상당 부분 이해에 폭이 넓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비정규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3,800여 명. 이 가운데 생명 안전 업무 대상자를 코레일이 직접 채용하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수백 대 1 공채를 뚫고 합격한 본사 직원과 똑같이 고용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노조 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철도 경쟁 체제를 원점으로 돌리라는 요구인데 코레일의 권한을 벗어납니다. 코레일 파업 중에도 SR은 정상 운행하며 철도 공공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훈련된 인원을
뭐 안전을 위해서 뭐 계속 하겠다 이런 조정을 해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만 SNS에선 철도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파업을 지지한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제주 대성호 화재 침몰 사고가 난 지 사흘째입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가 이어져 선미 인양이 연기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종자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는데요. 이 실종된 일부 베트남 선원들의 가족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 한림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유만 기자, 지금 연일 제주 날씨가 좋지 못한데 오늘 취재진이 사고 해역에 다녀왔다면서요? 네, 오늘 저희 취재진이 처음으로 차귀도 사고 해역에 다녀왔는데요. 100톤급 해경 함정을 타고 갔는데도 파도가 너무 높게 일어 갑판에 제대로 서 있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해경은 오늘 함정 39척과 항공기 9대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색은 오늘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바람은 초속 8m로 잦아들었지만 파도가 최대 2.5m까지 여전히 높게 일었습니다. 대성호 선미 부부는 해경이 설치한 부유물에 의지해 간신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검붉은 표면에 화재로 검게 그을린 자국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해경은 저녁 5시부터 975톤급 바지선을 동원해 표류하던 대성호 선미의 인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거센 파도로 선체가 훼손될 수 있고 잠수사의 안전이 우려돼 오늘도 인양을 연기했습니다. 가라앉은 선수는 어디에 있는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해군 기뢰 탐색함 2척이 투입됐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실종 선원 가족 4명도 오늘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선원 6명 중 5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해경은 야간 수색에 항공기 5대와 함선 39척을 동원했습니다. 해경은 동서남북 83km로 범위를 넓혀 조명탄 170여 발을 쏘며 야간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한림항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지난 여름이었죠. 경의선 숲길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이 범행이 매우 잔혹한 점을 들어 실형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이 꼬리를 붙잡아 수차례 휘두르고 발로 짓밟는 남성. 39살 정모 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주인 없는 길고양인 줄 알았다며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양이 왜 잔인하게 살해하셨나요? 그것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해 징역 6개월 실형에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장소인 가게 앞에 고양이 안내 간판이 있어 길고양이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죄라고 본 겁니다. 법원은 또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외에 정 씨의 범행이 사회적 공분을 산 점도 실형 선고 이유로 꼽았습니다. 숨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고양이가 살던 가게엔 이렇게 시민들이 남긴 추모글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고양이 주인은 착잡합니다. 6개월이라도 받아서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동물보호법 이런 게 좀 강화를 해서 이런 일이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씨는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맛있게 먹은 햄버거가 음식 잔해가 널려있는 곳에서 조리됐다면 끔찍하죠.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8곳 중 한 곳의 위생 상태가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까지 일었던 맥도날드는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은 매장이 적발됐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원료 보관대에 얼룩이 가득하고 조리기 주변은 오래된 기름때와 음식물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까지 쳐졌습니다. 최근 식품당국의 위생 점검에서 적발된 햄버거 가맹점들의 내부 모습입니다.
식약처가 보름 동안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를 점검한 결과 8곳 중 1곳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조리장 위생 불량.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고 냉동 제품을 해동한 뒤 재냉동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햄버거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업체별로는 햄버거병 논란이 촉발된 맥도날드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맘스터치가 6건, KFC 5건, 롯데리아 1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맥도날드는 이틀 전 주방 위생 상태 공개 행사를 진행했는데 불량 통지표를 받아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강력하게 좀 벌금을 물린다든지 우리나라 쪽에서,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먹는 거잖아요.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꺼려지긴 하죠. 맥도날드는 매장 전수조사를 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이 제기된 인헌고에 대해 교사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 편향 교육으로 볼 수는 없어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신은석 기자가 교육청의 발표와 향후 대책을 전합니다. 최근 한 달간 인헌고에 대해 특별 장학을 실시한 서울교육청. 결론은 정치 편향 교육이나 특정 사상의 주입은 없었답니다.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징계나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이었느냐 이런 문제인데,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난 돌발적인 언행이었기 때문에 감사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인헌고 논란은 지난달 일부 학생들이 학교 행사에서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받고 수업 시간에도 정치 편향적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다양한 교원단체들과 TF를 구성해 사회 현안 교육의 규범과 원칙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원단체 총연합회에도 공문을 보내 강제하진 않되 논쟁은 허용하는 독일 보이틀스 바흐 협약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교육청의 결정에 학교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지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었고요. 학교 측은 학생들이 그동안 집회와 SNS 막말로 100건 넘는 피해를 호소했다며 외부 단체와 기관에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교육청의 결과 발표에 학교는 안도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도 학내 정치 편향 교육을 주장했던 학생들은 공정성이 결여됐으며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총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은혜 기자입니다.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들은 서울교육청의 조사 자체를 불신했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장학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만을 모아놓고 했던 그런 장학도 있었고 조작된 그런 장학이 아니었나. 불공정 조사의 책임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있다고도 말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도 이 정치 사상 주입의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가 교내 방송을 통해 일부 학생들의 주장은 모두 가짜라고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을 선동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기자회견에 이어 학부모 측과 연대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인헌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 단체와 일부 학부모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견디다 못해서 그 아픔을 토로한 것인데 이것들이 어른들의 어떤 이권에 의해서 배척당했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정신적 폭력입니다. 정신적 폭력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야지만 성립되나요? 교총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진보교육감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국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정치 편향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추적해야 할 교육 적폐이다.
반면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 등은 교육청 결정을 일제히 반기며 학교 정상화를 가로막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대법원이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방통위는 이 방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렸는데 대법원이 뒤집은 겁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다룬 제작물로 역사인식 논란을 일으켰던 시민방송의 100년 전쟁. 2013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가 방송심의 규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와 경고 등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었습니다. 시민방송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방통위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건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방송이 심의 규정상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조항과 사자 명예 존중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다수 의견을 낸 7명이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 매체 등을 통해 방영됐고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므로 심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방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방송의 그 독립성 그리고 시청자, 시민 제작자들의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준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의미를 담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도 절반에 가까운 6명에 달했습니다. 내년 3월에 퇴임하는 조이드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도 시작돼 헌재에 이어 대법원 진보 색채도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3분기 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쓸 돈이 줄어든 소비자들이 그만큼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일 안 하고 정부로부터 그냥 받는 이른바 이전 소득 덕분에 소득 불평등은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와대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인근의 식당 상가. 안으로 들어가자 폐업 공지가 눈에 띕니다. 장사가 어려워 문을 닫은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으로 분류되는 가구당 사업소득은 실제로 올해 3분기에 지난해보다 4.9%나 줄었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재구매가 오고 이래야 되는데 놀다시피 하고 가는데 뭘. 최저임금 인상에 불황까지 겹치며 자영업자의 몰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최악으로 치닫던 소득 불평등은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연속 감소하던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지난 2분기 0.04% 증가에 이어 3분기에는 비교적 큰 폭인 4.3%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저소득층에 주는 이전 소득 덕분이 큽니다. 하위 20%에 대한 3분기 이전 소득은 지난해보다 11.4%나 늘었습니다.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초부터 3분기까지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전문가의 반응은 다릅니다. 사상 최대치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지금 나아졌다고 하는 거지만 그 나아진 것도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우리 경제를 두고 정부와 민간의 체감 온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영정사진 하나 없는 분향소에 하얀 국화꽃 몇 송이가 놓였습니다. 이달 초 생활고로 세상을 등진 성북동 네 모녀를 위해 시민들이 만든 분향소입니다. 장례를 치러줄 연고자가 없어서 이제껏 빈소도 차려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60여 개 시민단체가 힘을 합해 분향소를 만들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정사진 없이 놓인 위패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놓고 고개를 숙입니다.
지난 2일 성북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노모와 40대 세 딸들. 생활고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알려진 성북 내모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분들을 외롭게 보내드리는 것이 같은 지역의 주민으로서 또 같은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도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분향소를 차린 시민단체는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없어야 한다며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빈곤층을 돌보는 행정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여전히 3%대에 머무르고 있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책임질 그 1차적인 책임을 가족들에게, 사적 관계들에게 지우는 아주 후진적인 제도죠. 내모녀의 친지가 시신인수를 거부해 무연고자 처리 방식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지난 8월 중국에서 억류됐다가 풀려난 전직 홍콩 주재 영국 영사관 직원이 중국 당국에 붙잡혀서 2주 동안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직원이 억류됐을 당시 영국은 홍콩 시위 지지 입장을 밝혔던 터라 영국과 중국 사이가 예민했는데요. 이번 폭로로 양국 갈등이 증폭되게 됐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홍콩 주재 영국 영사관 직원 사이먼 정은 중국 선전 출장 뒤 돌아오는 길에 중국公安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중국은 정 씨를 성매매 혐의로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因为违反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被深圳警方处以行政拘留15天的处罚。 정 씨는 공안이 2주간 구금할 동안 영국 스파이로 의심해 고문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 씨는 호랑이 의자로 불리는 철제 의자에 고정된 채 최대 48시간 동안 고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안이 홍콩 시위를 부추기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자백을 강요하고 수갑과 족쇄를 채워 특정 자세를 강요한 뒤 움직이면 경찰봉으로 때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런던 주재 중국 대사를 조치해 강한 유감을 전했습니다. Which i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under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re is an obligation on China. 중국은 정 씨가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 약 40명이 버티고 있는 최후 거점 20대를 포위한 채 고립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애니메이션 사상 첫 1000만 관객 영화로 기록된 겨울왕국이 후속작을 내놨습니다. 이에 한국 영화 백두산이 참신한 설정과 그래픽을 무기로 맞섭니다. 어느 영화가 관객을 잡을지 백은영 기자 리포트로 먼저 판단해 보시죠. 가장 먼저 1000만 영화 도전에 나선 것 전 세계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최고 기록을 세운 겨울왕국입니다. 5년 만에 돌아온 겨울왕국은 전편을 이은 확장된 스토리, 실사에 가까운 컴퓨터 그래픽, 웅장한 음악으로 한층 막강해졌습니다. 이번 겨울왕국 2는 원보다 훨씬 더 스토리라인이 탄탄해진 느낌을. 관객의 기대감은 높은 예매율과 엘사, 안나 등 인기 캐릭터 출시 본물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라는 참신한 상상력에 시각 특수 효과를 입힌 백두산도 기대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소재여야 할 것, 압도적인 스케일을 갖춰야 된다는 뭐 이런 몇 가지 전제에서부터 소재를 찾기 시작했고, 한 영화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이병헌, 하정우 등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배우들의 열연도 또 다른 볼거리. 하정우란 배우와 함께 결과적으로 보면 또 버디무비 형식의 그런 훈훈함이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제작비 260억 원이 들어간 블록버스터인 만큼 손익분기점 730만 명 돌파를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종과 장영실의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을 그린 천문, 하늘을 묻다도
관객들을 만날 채비를 끝냈습니다. TV조선 백인영입니다. 동쪽으로 흐르는 강물에게 물어보시게 이별의 슬픔과 강물 둘 중 어느 것이 더 긴지 1980년대 최장수 주한 미국 대사 기록을 남긴 리처드 워커. 그가 자서전에서 30년 한국 친구에게 바친 200의 이별시입니다. 청평 호반에서 잡채와 빈대떡을 즐기고 몇 잔 소주와 따끈한 온돌에 취해 아내와 함께 고운한 낮잠에 빠졌다는 소회도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인 그는 예일대 교수 때부터 50차례 넘게 한국을 드나들며 교분을 쌓았습니다. 그런 애정을 바탕으로 50 초기 얼어붙었던 한미 관계를 되살려냈습니다. 미군을 철수시키려던 카터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하며 말렸던 글라이스틴, 테러를 당하고도 같이 갑시다라고 했던 리퍼트까지 많은 주한 미국 대사들이 우정과 애정으로 현대사의 거친 파도를 한국인과 함께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리스 대사는 조금 유별납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압박하는가 하면 방위비 증액을 대놓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초대해 50억 달러를 내라는 말을 20번쯤 했다는 얘기가 상징적입니다. 대사란 본국 입장을 전하면서도 주재국의 입장을 배려해 마찰을 줄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외교적 언어와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 민주당이 해리스 대사를 거칠게 비난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례하고 오만하다. 외교관이 아니다. 미국 대사관에 밥 먹으러 안 간다는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돈 내라 타령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식박 청구서에 더해 미군 감축까지 암시하는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보며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미 관계에서 넘어야 할 또 한 차례 파도일 겁니다. 지난 2008년 버시바우 대사가 한국인은 미국 쇠고기의 과학적 사실을 더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제 발언이 불쾌했다면 유감이라고 사과했습니다. 한국인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이 반미 감정을 자극한다고 판단한 백악관과 국무부의 질책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게 그런 절제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해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정부와 정치가 무엇을 삼가야 하는지 거꾸로 깨우쳐주는 일화입니다. 11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해리스 미국 대사였습니다. 내일은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입니다.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어는 절기인데 반대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이맘때 많이 준비하시는 게 김장인데요. 서울은 지금이 딱 좋을 시기고요. 다른 지역도 적정 시기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도, 강릉 7도, 대구 4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청주가 17도, 강릉 18도, 부산은 20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